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시아 앱 이노베이션 GTM 리드를 맡고 계시는 이건봉님,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와 AI 솔루션 영업을 하고 계시는 김기용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요. 지금 한 시작한 지 3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질의응답하는 거니까 편히, 좀 편히 우리 유튜브니까 말씀을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4개 고객사례도 들어보고 또 아까 키노트까지 들어보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건복 상무님께서는 사실 아시아 전체를 또 맡고 계셔서 오늘 고객 사례뿐 아니라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뭐 추가적인 사례보다도 공통적으로 사실 비슷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고객의 어떤 그 대응점에서의 AI를 활용하는 부분, 뭐 콜센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산병원 같이 어떤 기존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는 부분. 또 마지막에 아까 현대퓨처넷처럼 2022년의 AI와 2024년의 AI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개발자들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례가 아마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적인 사례는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공통적인 사례가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인사이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전에 이야기할 때 곧 AI계 캄브리아기 폭발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뭐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홍 기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오픈 AI나 MS가 주도하던 어떤 형태 변화에서 실제 기업들이 그 변화를 이제 수용해서 최종 사용자들한테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 이제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김기용님께서는 아까 저희 고객 사례에서 있었던 이 포스코 ENC도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포스코 ENC 보면서도 놀랐던 게 와, 저렇게 핵심적인 지금 사업에 이거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놀랍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기업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서 뭔가 우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라던가 뭐 고민스러워 하시는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AI 서비스하고 저희 애저 오픈 AI 서비스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 애저 인프라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는 기업용 서비스로 개발이 애초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API만 호출해서 쓰시는 걸 오픈 AI에다 그냥 쓰시게 되면 그게 학습에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 고객께서는 저희 애저 클라우드를 먼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여러 조직들이 그 엔터프라이즈 보안 설계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안에 프라이빗 채널, 프라이빗 링크까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객사분들이 저희를 믿고 데이터까지 다 올려서 서비스를 남한테 유출 안 되고 쓸 수 있게끔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용님,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엄청 바쁘시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계속 바쁘십니까? 네.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질문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AI가 일반 오픈 AI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좀 전에 기용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인데 그 API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과 기존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 사용자층이 저는 일단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PI만 사용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스타트업에서 쓰는 앱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보안도 중요하고 뭐 첫 번째로는 이런 프라이빗 링크 네트워크적으로 예를 들어서 VPN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ISO, 페드램프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컴플라이언스들이 사실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준수하는지 여부도 사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 하려면 iOS 스탠다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또 어플리케이션 잠깐만요. 저희 중지하고 다시 개발하고 다시 할게요. 불가능한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파인 튜닝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를 튜닝하고 우리 데이터를 연동하고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 연동 아까 조금 전에 퓨처넷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부 데이터 연동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픈 AI의 어떤 API 형태의 서비스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환경을 사용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를 쓸 수밖에 없다. 네. 용어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MS Azure Open AI, 네. AOAI라고 얘기를 하죠. 네, AOAI라고 네. 하죠. 네. 그 다른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오픈 AI를 사용하게 되면 자료들이 대외로 오픈되는 것을 많이 우려하는데 발주처 서류에 대한 비밀 유지 또한 사내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 이슈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DRM 연동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보안, 뭐 예를 들어서 ICMS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조금 전에 이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그 감사와 오딧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오딧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약, 그다음에 프로텍션에 대한 보안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만약에 기업용 데이터를 뭐 저장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사용이 기능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회피하시려면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 뭐 간단한 아까 예로 VPN이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규약 이걸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엔터프라이즈 보안이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DRM 연동, DRM도 이제 DRM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도 DRM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D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려서 권한이 있다라면 이제 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DRM들, 뭐 서드 파티 또는 국내에 있는 DRM 같은 경우에는 일부 DRM 업체는 이제 이걸 지원할 계획을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원이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명확한 경우에는 DRM을 풀어야지만이 풀어서 학습을 시키고 다시 그 외에는 다시 DRM을 걸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서드 파티 DRM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히 또 중요한 또 보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AI가 알아서 풀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말이 안 되죠.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위험할 네. 수도 있고. 예. 컴플라이언스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확실히 요새는 다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들 하시고 또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거 준수하는 게 진짜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다 담당자가 붙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풀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라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제 대민 서비스들. 사실 많은 그 시민들, 국민분들이 AI를 통한 어떤 혜택, 자기의 일상생활,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든 그 국민들이 정부 내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모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을 한다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고, 물론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대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런 대민 관련된 서비스 아니면 통계적인 어떤 지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 물론 아주 정부 내부의 어떤 그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데이터는 사실은 하기 아직은 어렵지만 대민 서비스적인 측면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CSAP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정원에서 그다음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등급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최초로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국내 인증, 정부 인증 프로그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앞으로는 이런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 생성형 AI가 이제 적용될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민 서비스 들어보니까 이건복 상무님이랑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년에 무슨 뭐 생성 AI가 임베디드 되고, 네. 인바디드 되고, 인바디드. 뭐 로보틱스화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키오스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 해주셨을 때 음식점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키오스크라는 게 지금 대민 서비스에 만약에 접목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구청이라든지 가면은 특히나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붙잡고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게 어렵지만 키오스크에서 그분들이 대화를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이게 뭐 특별한 명령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UI 버튼을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뭐 하러 왔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령연금 바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하면 되니까 지금 이미 고급 음성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써보셔 아시겠지만 말을 못 알아듣거나 뭐 절대 그런 내용은 없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뭐 키오스크 아니면 뭐 챗봇 뭐 다양한 형태대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나왔네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룹에서 ROI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수비하실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기용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들 사례를 보면 일단은 비용은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구축비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 비용이 두 가지가 나눠야 됩니다. 근데 구축비라는 거는 전문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솔루션 비용이 발생할 거고 내부 개발자가 한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부 비용 상계 처리될 텐데 이 구축 비용은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실제 서비스 비용은 이게 작년, 재작년, 올해가 아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서비스 비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LLM 파운데이션 모델 쓰는 비용이 보통 제일 중요한 비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콘텐츠를 검색해서 RAG 모델에서 답변을 얻는 그 서치 서비스 또는 DB 서비스, 그게 저희 제품으로서는 애저 AI 서치나 코스모스 DB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DB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시키는 어플리케이션 비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있을 때 보통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에 고객사에서 M365 저희 팀즈 굉장히 많이 쓰셔서 애플리케이션 비용은 팀즈 플러그인으로 그냥 박으시면 별도 비용 발생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에 검색 AI 서치 같은 경우는 실제는 벡터화하는 임베딩 비용이 더 발생하지 DB는 데이터 사이즈, 모든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오는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AI 서치도 일반 기업은 뭐 100만 원 이내 아니면 몇십만 원, 기본 비용은 3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전년도만 해도 그 GPT-4 처음 3월에 나왔을 때 그 비용은 지금 인풋과 아웃풋이 좀 가격이 다른데 100만 토큰은 그 토큰은 원 토큰 지금 한 단어는 1.2나 3토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 토큰당 인풋은 $30, 아웃풋은 $60였어요. 합치면 90불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이게 올해 많이 쓰시는 GPT-4 옴니 이미지도 지원하고 멀티모달이 되는 이 모델로 오면서 지금 인풋 $5, 지금 아웃풋 $15입니다. 거기에 미니라는 모델로 답변이 빠른 거 있습니다. 그거는 인풋 아웃풋 합쳐서 100만 토큰씩 해도 1불이 안 됩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경쟁도 심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 비용,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한 DB 비용, 어플리케이션 비용을 해서 수천 명, 사내 서비스로 수천 명을 해도 수백만 원에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단 지금 이 국내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나 또는 국내
뉴스 통신사 같은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비용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격이 낮춰져도 워낙 사용량이 많아서 그거는 또 별도로 고려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그 구축 비용이나 사내비 서비스 비용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비용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얘기 많이 듣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거 구축했다가 야, 이거 서비스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에 내려야겠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델 자체가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볼 만해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발자 없이도 AI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개발자 없이 각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고객사 상대할 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문 개발자가 필요한 AI 스튜디오, AI 파운드리 이런 쪽보다는 먼저 우선 내 업무에서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일단은 플러그인 방식으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 보시는 이런 방식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확실하게 이거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투자를 하셔서 그 AI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전문 개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진짜 많은 회사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좀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표준화된 기술을 어떻게 구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거 쓰다가 놓친 기술이나 표준이 안 되는 기술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면 충분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의 모델로만 쓰기보다는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가 많이 좀 시장을 선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랄이라든지 뭐 국내에서 만든 LLM도 있고 이거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LLM을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쓰는 형태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이걸 뭐 표준화된 기술 너무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약간 중간에 프레임워크 성격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이거 내용이 알고 싶어 그냥 던지기만 하면 뒤에서 이거를 뭐 오픈 AI 챗 GPT를 쓸 건지 아니면 미스트랄을 쓸 건지 엔트로피를 쓸 건지는 뒷단에서 맞춰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고 답변을 주는 중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미들 티어 형태의 프레임워크들을 개발자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고요. 개발자들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런 형태를 요청하면 뒷단에서는 이 모델을 써라. 요거는 아니면 요번에는 다른 모델을 써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워낙 이 짧은 시간에 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랭귀지 모델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들도 표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모바일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그 통합 플랫폼 얘기가 논의가 되나요? 아,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죠. 네.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그 플랫폼이 사실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LLM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AI 모델도 워낙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다양성이 나는데 표준으로 하나 묶기가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 정도를 좀 더 공통적으로 써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픈 AI 모델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쓰고 싶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